네, 국어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자 비상교육 출판사 자습서로 진행합니다. 자, 오늘 나갈 진도는 여러분 자습서 92쪽을 열어주세요. 92쪽 현대소설 윤흥길 작가의 장마를 다룹니다. 자, 장마 작품 살펴봅니다. 자, 제목 장마죠. 작가 윤흥길. 자, 앞부분이 줄거리 처리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배경이 6.25 전쟁이에요. 자, 6.25 전쟁 시대 배경이죠. 나 동그라미 치고 1인칭 관찰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자, 이름은 동만이. 자, 엄마 쪽 외가 친구들이 아빠 친가 식구들과 자, 전쟁통에 외가 식구들이 피란을 왔어요.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외가 식구들이 피란을 왔다. 자, 피란 밑줄칩니다. 피란. 전쟁을 피해서 피란, 전쟁을 피해서 오는 게 피란이고 뭐 산에 불이 났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해서 그 재난, 자연재해,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피난이죠. 자, 단어 구분합니다. 재난을 피하는 것은 피난, 전쟁을 피하는 것은 피란이라는 겁니다. 자, 피란 오면서 모두 한 집에 살게 된다. 자, 할머니의 둘째 아들 삼촌. 삼촌은 좌익 쪽의 빨지산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아들 외삼촌 국군이었어요. 좌익, 우익. 자, 친척지간에 이 사돈지간에 그 아들들이 좌익, 우익으로 이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념 차이 때문에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이거는 아들들의 얘기고, 자, 삼촌은 좌익, 외삼촌은 우익. 자, 아들들 간에는 이념 대립이 어쨌든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 경찰 형사입니다. 자, 그 경찰의 꾀임에 빠진 꼬맹이 내가 삼촌이 밤에 집에 몰래 왔다 갔어요. 이렇게 고자질한 일로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 알고 이놈 네가 삼촌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나를 외면하고, 자, 이것이 이제 할머니와 나와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물론 뒤에서 할머니가 나를 다 용서해주고 나도 나를 외면했던 할머니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이제 외할머니가 감싸주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갈등이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자, 이런 불행한 소식이 들려요. 외삼촌이 전사했어요. 이런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자, 외삼촌이 국군이었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빨갱이들, 하늘을 향해 빨갱이들 다 되져버려라, 다 쓸어가 버려라, 이렇게 빨갱이를 좌익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머니 입장에서 들으면 자기 아들 죽으란 얘기잖아. 해서 자, 이제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자, 해서 외삼촌이 죽고 외할머니가 빨갱이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것이 두 할머니가 대립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삼촌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 할머니는 이렇죠. 그 말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자, 싸움에다가 씁니다. 갈등이 직접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에서 전개까지를 정리한 건데, 자, 6.25 전쟁으로 한 집에 살게 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외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외할머니가 외쳐대는 빨갱이 다 죽어라, 그런 말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그 뒤로 자, 이제 외삼촌은 죽었고 삼촌은 어떻게 됐을까? 자, 빨치산과 국군 전투가 벌어지고, 자, 빨치산의 주검 시체죠.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아이고 삼촌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체념에 빠집니다. 그러나
할머니, 자기 아들이잖아요.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점쟁이 미쳐치고 무속습니다. 무속신앙, 무속세계 점쟁이. 그 점쟁이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자자자 이거 가르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걸어치기. 자 여기다가 미리 써놓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의아심이 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진짜 그 점쟁이 말을 믿는가? 자 의아해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의아심. 자 그걸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체결합니다. 탁달합니다. 자 점쟁이가 말하기를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장명등이라는 거죠.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부분까지가 위기 1. 할머니는 점쟁이 말을 믿어요. 자 이제 교과서에 실린 실제 작품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실제 작품은 이렇게 위기 2부터 시작이 돼요. 자 위기 2.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치는 바람에 혼건한 잠에서 깨었다. 자 소설 문제에서 단어 뜻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챙겨냅니다. 혼건함이 주치고 오른쪽에 어휘풀이 갑니다. 자 무슨 뜻?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픈. 대충 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뜻을 익혀놓으세요.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픈. 자 그런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새벽부터 이제 그 삼촌 맞을 준비하라고 할머니가 막 닥달하는 겁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하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자 소설자가 나죠. 자 이 소설이 1인칭 관찰사 시점인데 1인칭 나라는 게 자 여기다 쓸까? 1인칭 나가 그 6.25 때 전쟁통에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있습니다. 1인칭인데 어린이 시점에 내가 있고 아이다운 감각으로 주로 관찰한 어린이 시점에 나가 있고 다 성장하고 나서 현재 어른이 된 시점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작품에서 문제를 낼 때 자, 서술자 상태와 관련해서 이 나가 어린이 상태냐 어른 상태냐 어떤 상태에서 서술한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출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읽은 거 참 설친 탓으로 머릿속에 띵 풀리고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잘못 이게 어린이 시점인 거지. 자,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상태. 부항이 든 사람처럼. 자, 부항도 알아봅니다. 오랫동안 굶어서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자, 부항 든 사람처럼 못 먹어서 누렇게 뜬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서 부석부석했고. 자, 어머니의 상태. 숫제 아주 강마른 매우 마른 대꼬챙이였다. 자, 할머니가 이렇게 그 몰아쳐댄 겁니다. 그 아버지, 엄마, 온갖 식구들을 삼촌이 돌아온다는 걸 믿고 자 거기에 다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외가 식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 싱싱하고 푸르러가지고 첫 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자, 잡돌이하다 오른쪽에 옵니다. 아주 요란스럽게 닥달하거나 족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돌이하듯 족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 세우는 중이었다. 자, 왜 이렇게 막 나무라는가? 이유는 장명등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 오니까 내일 아들 오니까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오늘이야 불 안 꺼지게 해야 돼. 근데 장명등이 곧 아들의 귀가를 염원하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인데 꺼져 있으니까 불길한 거죠. 불길한 징조가 암시되는 겁니다. 기름이 아직도 반 남아 들어있는데도 어떤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 가세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이 꺼진 일로 할머니는 몹시 감정이 상해버렸다. 간밤에 하느님이 몰래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정성을 즉 삼촌이 오는데 그
맞이할 준비를 마음의 정성을 다 하고 있는지 그걸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그만큼 무속에 대한 할머니 믿음이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명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는 어머니 장명등이 꺼졌기 때문에 화를 불같이 냅니다. 자, 오른쪽 날개 부분 정리합니다. 자, 장마, 제목 장마의 상징 의미는 거의 문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우선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다.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장마 때 날이 흐리고 꾸무리하죠. 또 쉽게 끝나지 않고 장마 오래 가잖아. 오랫동안 지속된 6.25 전쟁을 상징한다. 6.25 전쟁 동문화입니다. 자, 이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놓도록 합니다. 세 가지. 또 장명등이 꺼졌네. 자, 장명등의 상징 의미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꺼져버렸어. 꺼졌다. 자, 그러니 자, 이 작품 속에서 역할은 삼촌의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93쪽으로 이어집니다. 남문당 계속 위기 2 부분이에요. 자,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 장명등 꺼트린 일 그것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 우리 나의 아버지 입장에선 동생이요. 어머니 입장에선 시동생이죠. 그 삼촌이니까. 자, 동생 시동생을 나의 삼촌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제대로 마음을 쓴다는 그 낌새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 고로칩니다. 자, 이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상징하죠. 자, 일체의 돈을 다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 안 줄 거야. 화가 났습니다. 자, 당신이 미수치입니다. 당신이 3인칭 할머니를 뜻하죠. 3인칭 극존칭입니다. 3인칭 극존칭. 자,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경사스러운 날, 아들이 온다는 날. 자, 아적부터 아침부터 예편네가 여자인 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참는다마는 후사 뒷일은 너희들이 알아서들 해라. 알아서들 잘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란다. 라고 말은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근데 속에 담긴 뜻, 이면적 의미, 속에 담긴 뜻은 가족들이 잘 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죠. 자, 계속 갑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쳤다.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 자, 우리가 자,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언어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자, 언어 외적 표현 중에 자, 반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죠. 자, 반언어는 반쯤 언어, 반쯤 언어는 억양, 어조, 말투 이런 겁니다. 반쯤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언어. 자, 한자로 안일비자. 자, 보입니까? 비언어. 자,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언어 외적 표현으로 자, 반쯤 언어 비슷한 것을 갖고 쓰는 거.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는 목소리를 낸다든가 또는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든가 이렇게 반쯤 언어고, 비언어는 몸짓, 행동, 표정 이런 겁니다. 몸짓, 행동, 표정. 이 중에 혀를 끌끌 차는 것은 이런 액션이죠. 혀놀림이니까 이것이 비언어에 속합니다. 비언어. 큰 자식이라고 나의 아버지죠. 있다는 것이 왜 저 모양이니?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앉혀 할머니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치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누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복이 없어. 자책. 자탄. 나만치 아들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요. 계속 투덜거리는 거죠. 장명등 꺼뜨렸다고. 자, 아들 며느리를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채 그렇습니다. 사랑채는 원래 손님을 맞이하는 곳인데 지금은 외가 쪽 식구들이 와 있어요. 외할머니의 거처입니다.
외할머니 있는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자 겉으로는 혼잣말인데 실은 외할머니 들으라는 말이죠. 왜? 며느리한테 못마땅한 말을 하고 있죠. 그 며느리가 누구 딸이야? 외할머니 딸인 거죠. 자, 그 외할머니 들으라는 듯. 자,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외할머니는 물론이고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할머니가 계속 화를 냅니다. 할머니의 노여움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간 후로 밖에서 일어난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에 봉창에 봉창에 달린 그 옛날에 그 방에 벽에 벽을 뚫고 그냥 창호지만 발라놓은 창이 있어요. 창틀이 없습니다.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했죠.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계속 쏘아보고 있는 겁니다. 노려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식구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거 들고 나와 그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그 삼촌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저 고모 저기 아빠 여동생이죠. 이모 엄마 여동생이야. 다 합세하여 자 사돈집 식구들까지 다 동원돼서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 장마가 6.25 전쟁을 뜻한다 그랬죠. 상징한다. 그리고 이 집이 당시 우리 민족의 또는 우리 조국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확장적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이 집도 되고 넓혀서 확대해보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볼 수가 있어요. 자,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 고모 어머니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수로 작은 길과 텃밭 사이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 빼느라고 식전부터 아침밥 먹기 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자, 이렇게 부산을 떨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날개 부분 정리합니다. 자, 사건의 전개 양상. 할머니 장명등 꺼뜨렸다고 어머니 아버지 호통을 치죠. 식구들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삼촌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자,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돼 있는데 이게 전쟁으로 폐허된 조국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청소를 했다. 자, 말끔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의미를 붙여본다면 가족끼리 친족끼리 합심을 해서 자, 즉 가족의 민족애를 발휘하면은 전쟁 때문에 생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넌지시 알려준다,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이 부분 위기2 핵심 부분 정리합니다. 자, 두 할머니의 갈등이 빚어졌죠. 자, 외할머니 자기 아들 외삼촌이 전사하자 자, 장맛비가 쏟아진 하늘을 향해 뿔갱이들 빨갱이들 다 쓸어버리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로 인해 자 국군 나간 빨치산 나간 좌익 쪽에 가담한 아들을 둔 할머니, 자기 아들 빨치산인 삼촌의 아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 할머니는 그 외할머니가 뿔갱이들 다 죽어라 이런 저주를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대판 한때까지 합니다. 싸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 이 두 할머니가 결국 이제 갈등을 보이는데 이 갈등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자, 이념이 다른 아들, 한 명은 빨치산, 한 명은 국군, 그 이념이 다른 아들을 둔 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할머니가 조심해야 될 게 할머니 두 분이 이념 갈등을 벌인 게 아니죠. 아들끼리는 이념 갈등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동그라미, 자식에 대한 사랑. 자, 그 자식 사랑으로 두 할머니가 다 자식 사랑이 깊죠. 그로 인해 이런 갈등인 동시에 자, 동그라미 1 만들어 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갈등이다. 플러스 자, 넓히 보면은 결국 이데올로기 대립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그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상징한다. 이게 동그라미 2가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게 할머니 두 분이 이데올로기 차원의 갈등을 벌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와 할머니의 갈등도 있었죠. 내가 형사한테 삼촌이 왔다 갔다 하고 일러줬어요. 고자질했어요. 할머니 삼촌 팔아먹은 놈이라고 나를 위협합니다. 나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라문단. 계속 위기가 이어집니다.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곧 가족의 불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고,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가르칩니다. 자, 서쪽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장마통인데도 그래도 서광이 비치는 거죠. 먹구름 속에 하늘 한 구석탱이가 열려 있었어요.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자, 먹구름이죠. 장마 먹구름 몰아가는 바람.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까지 걸어뒀기. 자, 요게 이제 이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 자, 그다음에 이 문장도 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우리 동그라미, 모든 사람 동그라미 해서, 자, 대상이 확대 심화되죠. 가족에서 민족 전체로. 자, 이어지는 마문단.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옆에다 씁니다. 표면적.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본론을 꺼내지 않고 넌지시 그 날씨 얘기부터 편한 얘기를 꺼냅니다. 자, 이런 것을 사교적 언어라고 그러죠. 자, 씁니다. 사교적 또는 친교적 언어. 사교적, 친교적 언어는 그 단어나 그 표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말문을 트는 정도의 편한 말을 하는 거죠. 사교적, 친교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다. 삼촌 얘기가 그들의 주 관심사죠. 자,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다. 자, 우리 집은 완전히, 자, 우리 집은 괄호입니다. 잔치집답게,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는 집처럼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출을 찾아, 자, 아는 인연을 찾아서 말을 걸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자, 말을 걸어보려는 미추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말을 걸려 그러지? 그 이유가 뭘까? 자, 괄호 닫습니다. 자, 항상 이 작품의 문장마다 뭘 봐야 되냐? 1인칭 시점인데 이게 어린이 시점이냐 어른 시점이냐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른이 진술했다기보다는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대로 관찰한 것이 전달되는 거죠. 어린이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괄호칩니다. 이웃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괄호칩니다. 뭘까? 미출,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 미출초입니다. 그죠? 자, 대충 그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건데 저 집의 할머니가 점쟁이 찾아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는, 그래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집의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집에 온다라는 점괘를 받았다 하고, 자,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저렇게 아들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짠가? 그 미신인데 그 미신을 저 집안 식구들이 다 100% 믿고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이 의아했던 거죠. 자, 이건데 오른쪽에 이걸 봅니다. 교과서 날개 문제.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국어 선생님께 꼭 확인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미 작품 속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 답을 이렇게 제시해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점쟁이가 예언한 날과 그 시각에 삼촌이 집으로 정말 돌아올 것인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 내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자, 이게 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하고 구성한 사람이 교사가 썼을 텐데 그 내용 파악이 좀
좀 미흡하다,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자 과연 그 시각에 삼촌이 이 집에 삼촌이 정말 돌아올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지 모여들었는지 이거 좀 물음표 달고 학교에서 확인해 봅니다. 자, 답은 왜 모여들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진짜 그 미신을 믿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것이 궁금해서. 이미 작품 속에 답이 있어요. 그죠? 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 미신에 대한 이 집안 사람들의 신뢰 거기 있으면서도 그들은 미신이란 말을 입 밖에 내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이 정도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자, 속셈이 곧 뭡니까? 어느 정도 믿고 있지? 이것이 빤히 보일 만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그래도 이런 말을 던지고 갑니다. 가족들 정성이 있게 지극하니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그냥 그 말 차원이죠. 말로 거칠애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거칠애로 하는 말을 알기 때문에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자,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자 확인해 봅니다. 어린이 시점이다, 어른 시점이다. 어른이 된 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때 동네 사람들의 태도와 그다음 속셈, 아버지의 태도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어른 시점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자 이렇게 눈치챘어, 아버지가 눈치챘어. 자 마치 죽어가는 환자 우리 가족들 그 앞에서 금방 병이 나을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태도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자, 어른인 나의 시점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 시간이 진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자 8시 전후입니다. 점쟁이가 이날 진시에 온다 그랬어.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더 늘어나 우리 집은 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발이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십 다 과장돼 있죠.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 경찰 형사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왜?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 해서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겠던 것이다. 자,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요 문장도 봅니다. 걸어치기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막하게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어린아이의 반응인 거죠. 어린 시점. 마침내 진시가 됐어요. 긴장감이 형성되죠. 진시가 시작되는 8시, 실은 7시부터가 진시의 시작인데, 자, 실제는 7시 시작인데 이 작품에서는 8시니까 문학적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달리 서술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흥분했어요. 초조하게, 자 밑줄, 초조하게 기다리는 밑줄, 한자성어, 학수고대,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거, 학수고대 하는 가운데 자꾸 시간이 흘렀다. 자, 진시의 끝 9시 지나고 이제 10시가 다 됐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점쟁이 말을 어떻게 믿어? 자, 오른쪽에 날개, 날씨의 상징 의미부터 봅니다. 자, 날씨. 아직도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이 가족의 불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고, 근데 다시 비가 내릴 기미는 안 보였어요. 이게 상처 치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시점의 특징에 우리 같이 별표 쳐봅니다. 별표. 어린아이 시점. 자, 이 작품에 어린아이 시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어린아이가 목격한 그것 그대로. 자, 여기 객관적 밑줄, 객관적으로 드러내준다. 또 할머니건 외할머니건 무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특히 할머니 점쟁이 말을 믿었죠. 비합리적인 할머니 행위를 그 비판 없이
애니까 뭘 모르잖아요. 비판 못해요. 비판 없이 묘사한다. 여기에 플러스하여 또 어른의 시점이 섞여 있어요. 어른 시점. 어린 시절 회상을 통해 그 이념 대립이 그 당시 그 시대의 문제죠. 이념 대립이 이렇게나 한 가족의 삶을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 이것은 어른만이 가능한 분석이죠. 그다음에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번해준다. 최종적으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인 나의 시점이 내가 어른이 되어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관찰 시점, 지금 현재 어른인 나의 과거 회상 시점, 이것이 함께 공존해서 이 작품에 뭘 부여한다? 객관성을 부여해준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어른 동그라미, 지군의 식구들 동그라미. 이 범주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이상한 시선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은 우호적입니다. 우호적 태도. 자, 나중까지 남아서 시리에 잠긴 우리 가족의 말동무가 되어줬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너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자, 행동이 느린 거죠. 수저를 놀리는 그 신나는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밑줄 푸짐했다는 겁니다. 푸짐했다. 자,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아침밥상을 거부해버렸다. 자, 아들 생각 때문에 그렇죠. 진씨가 벌써 지냈는데도 의외로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 동그라미입니다. 왜 그랬을까? 삼촌 내 아들 돌아온다.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자, 이것도 짧은 문장이지 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말이 났을 때 밑줄 점쟁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점쟁이의 점괘를 들었을 때부터 자기는 할머니는 3인칭입니다. 시간 같은 건 진시라는 시간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지 그까지 시간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할머니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들어갑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 점쟁이죠. 점쟁이가 하는 일이야 뭐 따져 뭘 하겠냐는 것이었다. 점쟁이도 실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그 시간만큼은 좀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걸어닫기. 자, 이거 잘 써놨네요. 이 상황을 할머니는 할머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한다. 한자성어 아전인수 속담 제론의 물대기 알아둡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이제 아직 오전이 막 지나고 있는 때니까 하루가 창창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몇 시에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어머니와 자식이 겸상 둘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조금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 대단한 할머니죠. 자, 날개 본문 핵심 정리입니다. 삼촌이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자, 두 부류입니다. 자, 방관자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의아하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을 믿어. 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호기심 가지고 구경거리로 여기는 거죠.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입니다. 우호적인 태도. 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구장어른이 있고 진군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촌 기다리는 할머니의 태도를 봅니다. 점쟁이 말 무속신앙에 근거했죠. 그 삼촌의 생활을 맹목적으로 믿어요.
또 점쟁이 말을 시간이 어긋났는데도 제논의 물대식으로 자기 합리화 아전인수시 해석을 합니다. 자, 밑에 위기 3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아까 짐을 읽으면서 어린이 시점과 어른 시점이 있었죠. 나의 식구들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서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고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라는 것 그대로 보인 그대로. 그 다음에 어른 시점에서는 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서 평가를 통해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린아이 시각에서는 나의 식구들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담긴 의미를 모르죠. 단지 관찰 내용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어른 시점에서는 어른이 된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마을 사람들의 속셈, 아버지의 태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술하고 있어요. 자, 점쟁이 말에 따른 진시에 대한 인물들의 행동 차이, 가족들. 자, 진시가 되기 전에 삼촌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합니다. 할머니의 지시죠. 진시가 지난 후에는 실망하고 허탈해합니다. 할머니. 자, 점쟁이 말을 믿고 진시가 되기 전에 굳게 믿고 기다립니다. 지난 후 시간은 안 중요해. 오늘 올 거야 라고 믿죠. 마을 사람들. 점쟁이가 예언한 대로 삼촌이 진짜 올 것인지 궁금해. 이거 약간 물음표.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흩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정인데, 자, 여기 왼쪽에 절정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구렁이라고, 자, 구렁이 밑줄, 구렁이 등장 장면에서 이 소설은 절정을 향해 갑니다. 클라이막스.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자, 근천 밑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렵고 궁한 상태란 뜻이에요. 저 오른쪽에 단어 뜻이 있죠. 어휘풀이 어렵고 궁한 상태. 이게 뭐냐면, 자, 식구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놈한테 뭐 이렇게 먹이를 안 주니까 입맛 다시면서 뭐 혼자 낑낑 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척, 불쌍한 표정을 짓고 침 흘리고 이렇게 좀 불쌍한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렵고 궁한 상태. 자, 그런 모습을 보이던 월이라는 똥개가, 우리 집 개가 갑자기 토방으로 마루 밑에 땅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 밑줄.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자,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들었다. 자, 수저질하던 아버지의 손이, 자, 아버지가, 자, 수저질 밑줄 숟가락질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 밑줄, 그걸 계기로, 자, 이건 아버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괄호치기, 우리는 일시에, 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정도가 심화되죠. 수저질, 정지, 모든 사람의 동작 멈추기, 아버지에서 우리 모두로 해서 점진적 전개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원근감이 느껴지죠? 자, 함성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자,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게 어린아이다운 행동이죠. 호기심에서.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금방 소원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서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물애기들,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뭔가 이제 공격하는 그 모습이죠. 자, 이걸 약간 확대해서 본다면, 자, 돌멩이 동그라미, 기다란 나뭇잎이 넓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구렁이를 공격하는 것인데, 확장해서 본다면 구렁이 곧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에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의미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막 몰려 들어오는 것을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듭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하나가 힘껏 돌팔매지 돌을 던졌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구렁이죠. 꿈틀꿈틀 기어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짐작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어이구야 그 진짜 크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구렁이 동그라미. 이 소설 문화작품 내에서는 죽은 삼촌의 혼백이 환생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이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간밤에 내가 꿈결에 구렁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정이가 무릎 쪽이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긴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 지금 돌아보면은 그러나부터 고라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자, 어른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다른 애들처럼 고함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이때 나는 그 구렁이가 우리 삼촌이야 이런 생각 전혀 없죠.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대감과 파괴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자, 어린이가 이런 문장 못 쓰죠. 어른이니까 적이 파괴력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른 시점이야.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자, 공격 준비.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탄매 한 번의 매질로 요절을 낼 요량 생각으로 작대기 친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렇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 외할머니입니다.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이 비명은 할머니의 비명소리입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자 옛날 노인네니까 딱 구렁이가 출연하자마자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자 비명이니까 요거 언어 외적 표현 중에 반쯤 언어죠. 소리를 낸 거니까 반쯤 언어 50% 언어. 아 비명소리.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거죠. 저 구렁이가 내 죽은 아들이구나. 외마디 비명 지르면서 마치 직위법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자, 어린이 시점입니다. 할머니가 내 손에서 외할머니가 작대기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 비언어입니다. 비언어. 나에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간에 엉망진창.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죠. 식구들은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따라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자, 오른쪽을 봅니다. 날개 핵심 정리. 자, 돌개비, 나뭇개비, 돌팔매질. 자, 하죠. 이것이 갖는 의미.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인데 구렁이가 상체미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구렁이의 상징의미. 자, 별표 칩니다. 자, 삼촌이 올 시간에 구렁이가 나타났죠.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상입니다. 이데올로기 갈등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 자, 결국 삼촌의 죽음은 이데올로기 갈등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것이 곧 넓히면 우리 민족이 되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구렁이로 형상화했다. 또 우리 무속에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무속신앙 곧 샤머니즘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건 전개의 이거 밑줄 칩니다. 사건 전개 전환점. 자, 구렁이 출현 전까지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참 불편했죠. 두 아들의 그로 인한 모정이 반영돼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아니라 모정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두 할머니의 갈등이 재미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 이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잘 달래서 외할머니 생각으로는 저승으로 잘 가도록 인도를 해 줌에 따라 할머니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두 할머니가 손을 잡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바람에 구렁이 출현 때문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사통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오로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자,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이세요. 자,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또 준비를 해놓은 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자, 밑에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 미칩니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 진군의 아버지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타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일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게 됩니다. 감나무 가지가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자, 위협적이죠.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무엇에 되알지가 세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 각각 따로 놀고 있었다. 자, 이게 상처 입은 구렁이의 상태죠.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붙여볼 수 있어요.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 날아다니고 나뭇잎이 날아들고 있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해봅니다. 상처 입은 구렁이의 상징성.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상이자 우리 민족을 의미하죠. 상처 입은 우리 민족. 구렁이에 가해지는 무력, 폭력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상처 입은 구렁이는 이념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절정이 시작됐죠. 절정 1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구렁이 출현, 인물들의 태도, 나의 태도, 다른 아이들처럼 구렁이를 공격하랍니다. 해치랍니다.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다운 행동이죠. 할머니, 외할머니 봅니다. 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저 구렁이는 삼촌의 환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졸도하시죠. 아들 죽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 할머니를 대신해서 구렁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침착하게 수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구렁이 출현이 지닌 의미. 자, 사건 전환의 계기 밑줄. 자, 두 할머니 갈등 해소의 계기 밑줄. 자, 또 하나 이게 중요하네요. 자, 이 사건을 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할머니에서 이제 외할머니로 바뀌죠. 그리고 외할머니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절정 2. 돌멩이 던지는 게 어떤 놈이냐?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지기법이죠. 팔매질이 멈췄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구렁이에 올라간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섭지도 않으신가 봐. 외할머니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 안도의 한숨이 있죠.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막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 속에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 그 위협적인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저 구렁이는 이 사돈집에 둘째 아들인데, 삼촌인데 라는 믿음이 확고한 거죠.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삼촌이죠. 집안일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이렇게 다정하게 달래지고 있죠. 꼭 울어보채 하는 아이한테 자장가로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비웃는 거죠. 아이 저 사람들 미십니다, 이런 투로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목걸로 변했다.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이게 비언어죠. 비언어. 자, 비언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어떤 창자 빠진 잡놈이 그렇게, 어우 세죠. 할머니 좀 센 분이야.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너라. 줄이 될 놈. 옛날에 죄인들 조선시대 붙잡혀 가면 다리 사이에 큰 나무 주리대를 끼워 비틀던, 주리를 틀던 형벌을 당했죠. 그렇게 주리를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자, 이 호령은 입 밖으로 나온 거니까 반쯤 언어, 반언어입니다. 사람들 끽소리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 상태. 잘해 삼촌. 보다시피 놓친 어머니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때 어디죠? 저승이죠. 편한 마음으로, 자, 죽은 사람이 가야 할 곳 저승으로 가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구렁이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처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2번 들었다 놓았다. 여전히 위협적.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승이죠. 자, 한많은 삼촌 저승으로 선뜻 발길이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승에 미련이 남아 있어요. 이 이승에서 이렇게, 자, 춤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머뭇거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이죠. 내 심정을 하겠나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 밖에서 어머니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 자, 이러고 있는 꼴 별표. 죽은 사람 저승 가야 되는데 미련과 한 때문에 이승을 못 떠나고 있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에서 떠돌고 있는 거야. 이런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하면서 이 할머니가 할머니 심정을 걱정하는 말을 대신 전해줍니다. 이런 것이 일단 화해의 실마리가 되는데, 외할머니는 꼭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그만큼 한이 깊다는 거죠. 그때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자, 뱀 쫓는 묘방을, 이 아낙네도 이제 무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뱀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밑줄. 자, 이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다면 시나리오로 처리할 때, 자, 우리 그 영상 자료를,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장면에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끼어드는 거 있죠. 자, 그럴 시나리오 용어로 이펙트라고 하죠. 이펙트. 이 마침표. 이펙트. 음향 효과입니다. 음향 효과. 적습니다. 이펙트 음향 효과. 자, 목소리만 들어옵니다. 자, 그 여자는 이렇게 하라고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쳐줬다. 자, 그 말을 듣고 외할머니가 지시를 내립니다. 나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을 정리해 봅니다. 자,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 자, 무속신앙에서 원한 품은 사람 죽어서도 저승으로 편히 가지 못한다. 이걸 바탕으로 삼촌이 한이 맺혀 저승으로 못 가고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려고 구렁이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 삼촌이 품은 한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 파 문단을 봅니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태죠.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용건 동그라미 할머니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랄 것도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할머니 머리카락 주세요. 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 밑줄. 속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 있죠. 그렇게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 고로칩니다. 자 밑에 정리 잘 돼 있어요. 자 구렁이가 이승에 맺힌 한을 그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고 또한 이 작품 속에 무속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머니에 대한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두 개 꼭 챙겨놔야 됩니다. 자 원한을 푸는 매개체 할머니의 모성애 할머니 머리카락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꼬마 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바깥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이제 고모가 인사불성이던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조심조심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찬빗으로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지 외할머니는 다시 이제 마당으로 나와보니 외할머니는 그 감나무 밑에 도래소반 작고 둥근 밥상입니다. 그 위에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자, 이 음식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놓은 음식이죠. 할머니의 정성이 아들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박전,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자 이런 음식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겁니다.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 자네 오면 주려고 자네 어머니께서 여러 날 들여 정성을 바쳐 장만한 것일세. 자, 구렁이가 됐으니까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서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자, 이게 음식에 담긴 거죠.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네. 그것만 알아야 하네. 냄새가 나더라도 머리카락 타는 냄새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지 말고 집안일이랑 걱정 말고 먼 걸음 저승 가는 길 부디 편안히 가서 하고 그 혼백을 달래줍니다. 이야기 다 마치고 자 외할머니는 자 불씨가 담긴 그릇을 해주었다. 그 위에 할머니 흰 머리카락을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면서 타오르기 시작. 단백질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로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던 즉 풀리지 않던 그 삼촌의 한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 구렁이가 삼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를 맡고는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덩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의연하게 놀라지 않았어요. 의연하게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자꾸 소리를 질렀다. 자, 새를 쫓기 위해 쳐놓은 그 막에서 참새 때 쫓을 때처럼 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잘 가게라는 거죠.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치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는 기다란 그 구렁이를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게 약간 보조적인 장면인데 꼬리를 잔뜩 휘감고 무서워서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라는 그 강아지도 자 그래도 지가 그 멍멍이라고 꼴값을 하느라고 자 마루 밑에서 숨어서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자, 그것이 꼬마 때 내 시선에 잡힌 겁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상처 입었어요.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 빈 땅을 천천히 지나갔다. 자, 앞 페이지에 날개, 오른쪽 날개 부분을 봅니다. 자, 결국 우리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이 이 작품에서 무속에 의한 해결이 설정되어 있어요. 무속 신앙에 담긴 작가의 생각. 대립 구도를 지닌 두 할머니가 이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속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여기 정서적 화합가로 씁니다. 무속이 갖는 의미는 마음이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갖는 의미. 구렁이가 움직이죠. 머리카락 타는 냄새. 이 머리카락에는 뭐죠? 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계속 갑니다. 자, 아주 길어요. 자, 이 작품은 중편 소설입니다. 사이즈가 길어요. 소이소이 할머니의 신목청을 들어받으며 그 구렁이는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안 울타리 안쪽으로, 뒤편 울타리 쪽으로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우거진 대밭이었다.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자네 형님 즉 나의 아버지죠 다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제발 성에서 먼 걸음 저승 가는 길 편안히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서 정말 고맙네. 한을 풀고 저승으로 향해줘서 고맙네. 안도하죠.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도달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 뭐죠? 저승으로 잘 가라는 거죠.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자, 날개를 먼저 봅니다. 외할머니의 역할 중요하죠. 자, 절정 부분부터 이 작품의 서사, 스토리를 주도하는 인물이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의 역할. 할머니 대신 구렁이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하죠. 자, 결말에서 이렇기 때문에 결말 부에서 할머니가 이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구렁이 배웅하는 외할머니 행동에 담긴 의미를 봅니다. 자, 가족사적으로는 이 가족의 상처를 이 친족이 사돈 집안이죠. 친족 간의 애정으로 풀어내주는 겁니다. 넓혀 보면은 우리 민족사적 의미로는 민족의 비극은 누가 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주체가 될까요? 곧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 밑에 절정 2 부분의 핵심. 자, 다시 한번 재정리합니다. 구렁이의 상징성은 삼촌의 환생이다. 이념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자, 이 구렁이라는 소재, 제재에 담겨있는 세계관, 두 할머니의 무속신앙이죠. 자, 시대 상황,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비극을 드러내는 실체고, 자, 기능은 이 무속이 정서적 화합을 이루게 하죠.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다. 자, 무속신앙을 통한 사건 해결 과정. 자, 구렁이가 출연했어요. 삼촌의 환생이죠. 무속신앙 샤머니즘으로 결국 해결합니다.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포용하고 달래주고, 자, 무속에 의해서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지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의 계기가 되고, 자, 넓혀보면은 남북의 이념 대립 역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결말로 갑니다. 결말은 두 할머니의 화해와 할머니의 돌아가심입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 상태. 할머니는 방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의식을 회복하긴 했어요. 갔냐 동그라미.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1성 첫 목소리가 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의식 상태에서도 늘 아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맑은 정신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그네 말이었다. 고모가. 그 말 뜻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 끄덕.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 저승으로 편이 갔구나.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기절한 후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그 상황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자, 여기부터 괄호 열기, 외할머니가 괄호 열기. 자, 요약적 제시가 들어가는 거죠.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다 내쫓고 감나무의 밑에 가서 다 이런 이야기.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저승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희정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쭉 이렇게 요약적으로 알려줍니다.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보충 설명.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할머니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들 생각, 그 다음에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등이 겹쳐 있는 거죠.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 고랑을 타고 베갯잎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외할머니를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화해하겠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분부했다. 자, 사랑채 외할머니 방에요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자 여기 큰 방으로 건너왔다 밑줄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한판 싸움을 단단히 벌인 이후로 그 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자, 화해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고맙소. 자, 전기가 생기 있는 기운이 꺼진 우묵한 푹 패인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자, 고맙소 하고 할머니가 말하자 외할머니가 사돈집 부인 사부인도 별실한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외할머니도 말끝을 끝맺지 못했다. 야한테서 야 동그라미 고모예요. 고모한테서 이 얘기 다 들었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구렁이 달려서 배웅한 것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실었을꼬 하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자, 외할머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몸이나 잘 추스리세요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걸어. 이 행동이 두 할머니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맺혀있던 갈등이 다 풀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 그러다 할머니 측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 할머니가 여전히 죽은 삼촌에 대한 걱정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 탈 없이 잘 가긴 했는지 몰라라오. 자, 이 걱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핵심 정리. 외할머니 큰 방으로 오셨죠. 그동안 안방치를 못했어요. 자, 구렁이 달려보낸 후 안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안방으로 건너오는 과정은 갈등 해소 암시야. 자, 갈등 해소는 보다 두 할머니가 손을 잡는 거. 즉 갈등 상황과 해결 방식. 자, 갈등 상황은 이념 차이를 가진 아들들을 둔 두 할머니가 아들의 생사를 두고 갈등을 겪었어요. 해결 방식에 무속이 등장하죠. 무속 신앙을 통한 정서적 합일과 두 할머니 고유의 모성애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하면서 이 사부인 댁 터주 집터를 지키는 신령입니다. 집터 지키는 신령 그 터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 정도 얘기를 나누는데도 이 대번의 기운이 쭉 빠져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 기다려 구한 간호를 맡은 고모님만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자, 자, 오른쪽을 먼저 볼까요? 이 글의 갈등 해소와 주제의식, 두 할머니 화해. 자, 그 다음에 나의 잘못은 할머니 용서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이념 간의 갈등은 자, 민족의 정서적 합일, 정서적 합일의 요소가 무속이죠. 용서 화해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자, 밑에 결말 1부분의 핵심 내용을 재정리해 봅니다. 할머니의 눈물방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또 아들을 손수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아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아들이 한을 풀고 떠난 것에 대한 안도감, 이렇게 최소 5가지 이상의 심정,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자, 할머니 외할머니 대립과 화해. 자, 할머니의 아들 삼촌 빨치산 북쪽 친북쪽이었어요. 외할머니 외삼촌 국군입니다. 자, 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북쪽 남쪽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들에 대한 모정이 강한 두 할머니의 대립으로 이어졌어요. 자, 대립이 이념이 다른 두 아들을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생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을 겪은 우리 민족의 갈등을, 두 할머니의 갈등은 우리 민족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요. 자, 구렁이의 출현. 졸도한 할머니 대신 외할머니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 달려서 보냅니다. 가족의 모성애,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합의를 통해 갈등 해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할머니 화해.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큰 방으로 모셔와 외할머니에게 삼촌의 환생인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손을 맞잡고 화해를 합니다.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된 거죠. 사랑의 힘, 모성애, 무속신앙이라는 공감대가 두 할머니를 화해시킨 것이고 서로 위로하게 해줍니다. 자, 결국 우리 민족이 겪고 있었던 갈등, 그 갈등이 극복되려면 용서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결말 2, 이 소설의 대단원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갑니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한 5숟갈 정도 흘려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 육체 동그라미 원관념, 운동장 밑줄 보조관념, A의 B 형태로 쓰면은 A가 원관념, B가 보조관념이에요. 운동장 같은 육체로 해석하면 됩니다. 육체 운동장, 운동장 같은 육체에서 정신이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 자, 정신의 원관념, 장난꾸러기 보조관념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육체에서 정신이, 이런 해석이죠. 이것을 비교해서 운동장에서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더 버티셨다. 안에 있는 아들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큰아들, 그 큰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 삼촌이죠. 둘째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이게 어머님들의 마음인 거죠. 곁에서 늘 보는 아들보다 밖에 나와서 쌩 고생하고는 아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게 어머니들의 모성애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지지법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달달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짧은 기간, 점쟁이 말을 듣고 모시에 그 온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했던 시간, 그 짤막한 시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찬란하게 밝게 빛납니다. 그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친 시간이었었나 보다. 어른 시점이죠. 어른 시점.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삼촌 고자질한 것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외면했던 그 모습을 다 용서했다. 나도 용서했다. 여기다 씁니다. 나의 성장이죠. 이 소설에 성장 소설의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른쪽 정리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성장 소설 있죠. 성장 소설로서의 장막.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 두 삼촌과 할머니의 죽음 등 일련의 사건을 관찰하고 겪었어요. 그를 통해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었죠. 자, 이 글의 결말 처리 방식.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비우고 왼쪽 지문 갑니다. 한 줄을 비우고 이렇게 한 줄을 비우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분석해 봅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정말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날이었다. 자, 마지막에 자, 그리고 장마였다는 것이니까 장마가 끝났다는 거죠. 장마가 끝났다. 지긋지긋했지만 장마가 끝났다. 우리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종결됐음을. 자, 장마는 6.25 전쟁, 장마였다. 그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자, 해서 오른쪽에 결말 처리 방식.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한 줄을 띄워서 여운을 줬어요. 전체 내용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지루한이라는 표현에서 장마가 실제 객관적으로 겪은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거고, 과거형 문장 장마였다 과거형 문장으로 끝내서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담긴 뜻은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종결됐음을 상징합니다. 작게는 전쟁, 약간 넓히면 민족의 비극이 종결됐다. 자, 밑에 결말 이의 핵심 부분을 봅니다. 자, 나와 할머니의 갈등과 해소죠. 나 삼촌을 고자질했어요. 할머니 노여했어요. 이제 갈등 대립이 있었죠. 해소됩니다. 할머니가 내 손 잡고 용서해 주었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 용서합니다. 자, 장마의 의미. 자, 먹구름이 끼고 장마 오래됐습니다. 계절적 배경. 무더위 한여름 계절이죠. 음울한 분위기 형성.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 6.25 전쟁 동그라미. 할머니와 외할머니 갈등은 장마와 함께 시작했죠. 갈등의 시작. 장마와 함께 갈등의 시작. 장마가 끝나면서 갈등이 해소되죠. 해서 이 작품 구성상의 완결성을 보여줍니다. 자, 뒤에 학습활동 가서 자, 중복되지 아니한 것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학습활동에 쭉쭉 가서 지나치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5번 하나 살펴봅니다. 5번. 자, 시점의 변화 문제인데, 자, 106쪽에 5번 봅니다. 자, 보기는 서술자를 바꾸어서 이 소설 고쳐 쓴 것이다. 원래 유능길의 장말은 이렇게, 자, 1인칭 관찰사 시점이죠. 물론 관찰자는 어린이 내가 있고 어른 내가 있죠. 자, 1인칭 관찰사 시점을 전제 시점으로 바꿔서 써봤습니다. 자, 수저질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나의 식구가 아니라 나의 식구 그러면 1인칭인데 동만인의 식구니까 3인칭 되죠. 일시에 모든 동작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 나가 아니고 동만이는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 한복판에서 동네 아이들은 아우성을 지르대고 있었다. 해서 자, 1인칭 관찰사 시점에 해당하는 문맥을 자, 전적 작가로 3인칭 전적 작가로 바꿔봤어요. 자, 시점의 차이 봅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라는 어린아이로 소설 속 등장인물의 사건을 관찰했으니까 1인칭 관찰자다. 반면에 보기는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했죠. 3인칭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 그 다음에 내면색까지도 서술 가능하니까 만약에 행동, 태도만 있다면 관찰자인데 내면색의 서술이 들어있으니까 전적 작가다. 자, 이 소설의 서술자를 이제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꾼다 그러면 또 역시 1인칭이 되는 거죠. 할머니 1인칭으로 서술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할머니가 자, 아들이 죽어 구렁이로 환생한 그 할머니.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나 꼬맹이 나가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한 심리라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건을 세세하게 서술하기는 어려울 것이죠. 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상태, 그런 서술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할머니를 내가 용서하는 그런 심정도 내가 아니고 할머니니까 쓸 수 없겠죠. 자,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에 이거 별표칩니다. 결국 왜 1인칭 관찰자 중에 어린이 관찰자 시점이 설정되어 있을까? 동만이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동만이라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 민족 분단이라는 이념의 문제를 가족사에 대입을 했어요. 자, 작가는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그 무거운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천진난만한 어린이 서술자를 설정한 것이다. 자, 마지막에 뭐죠? 이데올로기 대립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걸 직접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서도 그 이상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순수한 시선의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유능길의 장마 분석을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